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승재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첫날이니까 자기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애아빠입니다. 이 정도고요 자기소개는. 우리 딸 5개월입니다. 많이 컸어요. 뭐, 아무튼 자기소개 별로 안 중요하고, 첫날이니까 좀, OT를 해야 되는데, OT를 좀 할게요. 1기 강의 어떻게 진행할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론 강의랑 답안 작성 강의 요거를 내용을 컨텐츠를 요거를 이제 버무릴 거예요. 버무릴 건데 여기 있는 이 답안 작성 강의를 위해서 일단은 여러분들 연기 숙제를 이제 카페에다가 업로드 해놨거든요. 카페에 이제 업로드를 해놨는데 자, 오늘은 제가 좀 준비를 하긴 했어요. 오늘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여기 있는 이 연기 숙제를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답안 작성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프린트로 준비를 해왔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준비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다운받아 갖고 오십시오. 여기 카페에 여기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거 같은 말인가요? 다른 거죠? 스마트폰하고 태블릿은 그죠? 태블릿은 더 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 볼 수 있게 좀 준비를 해오시고 그걸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답안 작성을 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답안 작성을 연습하기 위해서 1기에도 이제 숙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12회가 준비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나가냐라고 하면요. 그냥 제가 알아서 내보낼 테니까 저한테 일일이 물어보지 마세요. 오늘은 없어? 이런 질문도 하지 마시고요. 아,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굳이 있니 없니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예요. 그거 여러분들 확인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선택사항인데 이제 사례집을 낼 거예요. 사례집을 낼 건데 이 설 전에 낼 거거든요. 설 전에 낼 건데 날짜가 언제냐, 날짜를 특정해 달라라고 하면요, 특정은 못 합니다. 왜냐면은 이건 제가 내는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내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저랑 약속한 거는 설 전에는 반드시 내주기로 했어요. 반드시 내주기로 했으니까 아, 이때 언젠간 나오는구나. 근데 나는 사례 공부를 더 미치도록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이거는 제가 이제 1기 수업에는 안 할 겁니다. 1기 수업 중에는 안 할 거고 여기 있는 이 사례집은 이제 2기 수업부터 할 거거든요. 근데 나는 미리 안 보면은 미친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미리 안 보면은 나는 못 견딘다. 이런 사람들은 미리 사셔서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거의 두께가 거의 기본서 두께랑 거의 육박하거든요. 진짜 엄청나요. 아마 보시면은 입에서 침이 주르륵 이렇게 흘러나올 겁니다. 야, 사례집이 이렇게 두껍구나. 뭐 제가 예전에는 막 기본 사례만 집어넣고 좀 이렇게 최신 판례를 이용한 사례 같은 거는 나중에 2기, 3기 모의고사에서 써야지 그러고 혼자서 파일로 갖고 있고 그랬는데 아니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판례가 많이 나와가지고 또 새로운 사례를 또 많이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막 최근에 뭐 나온 판례들 중에 제가 A급이라고 생각해서 기존 정규 강의에서 썼던 모의고사 같은 거 있잖아요. 다 때려 박아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꺼운데 미리 보셔도 되고 근데 어쨌든 수업 중에는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이제 2기 때 같이 설명하면서 볼 거예요. 설명하면서 볼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답안 작성을 위해서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그 사안의 적용 과정 있지 않습니까? 적용 과정. 형아들 연기 숙제 해봤으니까 이 답안이 기본적인 포맷이 4단계로 이루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자, 1단계는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데자뷰가 어저께도 비슷한 말을 한 것 같아갖고 1단계는 뭐죠? 답안 작성 1단계? 제일 먼저 아는 사람 얘기하세요. 빨리. 문제 제기죠?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뭘 써야 돼요? 이론을 써야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적용을 해야 되죠. 이 사실관계에다가 이론을 같이 버무리는 거잖아요. 이 적용 과정은. 그 다음에 4단계는 답안에다 뭘 써야 돼요? 질문에 대한 결론을 쓰는 거죠. 요게 이제 답안의 기본 포맷이에요.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야 되는데 카페에다가 여기 있는 이 3단계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혼자 찍어서 업로드를 해놓을 거예요. 업로드를 해놓을 건데 이거는 언제 업로드를 할 거냐라고 하면은 설 전에 할 건데 요거 날짜가 언제냐 그거는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일찍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혼자 찍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나가리 될 때가 많아요. 혼자서 찍다 보면은 뭐 갑자기 사무실에서 혼자 찍거든요. 저 일하는 사무실에서. 그런데 갑자기 직원이 방문 열고 들어올 때도 있고 갑자기 혼자서 막 찍고 있는데 전화 올 때도 있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뭐 한 15분 찍어 놨는데 다시 찍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뭐 편집 기술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근데 업로드를 해놓을 건데 어저께 수업 들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한데 이게 행쟁하고 여기 있는 행정쟁송하고 이게 노동은 좀 다릅니다. 노동은 좀 다른데 여기 있는 이 행정쟁송은 최근 한 2년간 난이도가 좀 높아졌어요. 최근 2년간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편차가 커졌거든요. 편차가 커졌는데 여기의 특징은 배점이 짜잘해졌어요. 배점이 짜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행정쟁송 제 수업을 들으시던 안 들으시던 간에 25점짜리 문제가 쟁점이 막 2개씩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현재. 그러니까는 길게 쓸 시간이 없어요. 25점짜리 문제에 쟁점 2개 정도 들어가면 대표적인 게 작년 문제 25점에 배상 적격도 쓰고 제소기간도 쓰고 뭐 이렇게 쟁점이 2개 들어가면은 막 길게 쓸 시간이 없어요. 문제도 어려운데 거기에다 길게 쓸 시간은 더더욱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빨리 쟁점 파악해서 핵심만 쓰고 빨리 핵심만 적용하고 핵심만 결론 내고 요래야 돼요. 문제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길게 쓸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어려운 대신 점수는 스펙트럼이 엄청 넓죠. 그래서 뭐 70점대 또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60점대 후반은 더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노동은요, 여러분들 합격수기 몇 개만 봐보세요. 고득점이 별로 없어요. 뭐냐면요, 문제가 쉽거든요. 문제가 쉬워요. 그러니까 문제가 쉽다라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 아는 판례가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기에서 뭐 저기 있는 A라는 사람 수업 들은 사람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나눠준 판례인데 이거 나왔네. 여기 B라는 사람 수업 들은 사람 이게 나왔네. C라는 수업 들은 사람 나왔네. 거의 그래요. 6문제 중에 4문제는 그렇고요. 4문제는 그렇고 한 문제는 이론적인 문제도 하나 나오고요. 뭐 작년 같으면은 중간수익공제 이런 것들은 그냥 특정 사례가 아니라 그냥 이론입니다. 이론적인 거. 중간수익공제는 몇 프로까지 되느냐.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문제가 하급심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었던 사실관계가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예요. 실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론만 알고 있으면은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요는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점수가 스펙트럼이 넓지가 않아요. 요게 요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요런 식으로 50점을 중심으로 요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요렇게 넓게 퍼진다면은 노동은요. 요렇게 여기다가 같이 비교해야지.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60점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70점이라고 합시다. 70점이라고 하면은 행정은 70점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노동은 안 나와요. 한 명도 없잖아요. 심지어는 60점대 후반도 없잖아요. 문제가 쉬워서 그런데 그러면은 문제가 쉬우니까 점수 뽑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문제가 쉬우면은 나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들도 잘해요. 남들도 잘하는데 점수를 그럼 뽑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냥 이게 길게 뽑는 거예요. 이게 정석입니다. 이거 길게 뽑는 거. 물론 여기에다가 이론 파트도 잘 써야죠. 판례 2줄 써놓고 판례는 이런 입장이다. 딱. 그런 다음에 이렇게 딱 넘어가면 그냥 탈락이거든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험 거기서 중단해도 됩니다. 그냥 탈락이에요. 요것도 길게 뽑아야 되지만 요것도 길게 뽑아야 돼요. 요거는 행정은 길게 뽑을 수가 없지만은 요거는 길게 뽑아야 겨우 60점대 초반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길게 뽑으려면은 뭔가 요령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근데 뭐 사실 어떤 사람들은 현실에서 그 요령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현실에서 이미 그 요령을 알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친구랑 술자리를 가질 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있죠.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친구. 그러면은 이 자식 지금 30분째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다 보면은 길어져요. 이 적용 과정이. 예. 길어지는데 그거를 채점자가 읽었을 때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걸리면은 별로 인상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한 말 또 하지 않는 방식으로 길게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여기 카페에다 좀 업로드를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꼼수다라는 거죠. 꼼수. 꼼수를 여기에다가 강의를 몇 개 찍어갖고 이제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 근데요. 여러분들 중에 기본적으로 필속이 느리신 분들이 있어요. 필속이 느리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필속이 느리면은 많은 양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단은 노동은 기본빵으로 딱 폈을 때 교수님이 뭘 이렇게 많이 써놨어.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치면 스크롤 압박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무조건이라고 안 할게요. 대체적으로 점수가 1, 2점이라도 높게 나오더라. 제 경험상으로. 그냥 무조건, 뭐,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아는 외식 한 번 한 적 없었고, 막 쓸데없는 말로 이렇게 길게 써놨더니 높게 나온다라고까지는 안 할게요. 근데 대체로, 무조건이 아니지만 대체로 길게 뽑는 사람이 1, 2점이라도 더 나오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좀 들었으면 하는데, 필속 느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조금 써야지. 왜냐면 답안은 완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번 문제만 풀다가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속이 느리신 분들은 그냥 이런 거 열심히 하세요. 필속 느리신 분들은 여기에서 점수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요거는 많이 써서 승부 보는 게 아니니까. 여기 있는 요것도 31회까지는 많이 써서 승부 보는 과목이었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쉬웠거든요. 쉬워서 많이 쓰고 길게 쓰면은 점수가 1점이라도 더 나왔습니다. 근데 얘는 여전히 그러한 과목이고 얘는 32, 33은 그런 과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필속 느리신 분들은 여기에서는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 근데 내가 글씨도 이쁘고 필속도 빠르다. 그러면 여기에서 남들보다 한 1, 2점 정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용도 잘 알고 그러다면은. 미안해요. 제가 현실적인 얘기 한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 한 겁니다. 뭐 여러분들 다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보기는 좋겠죠. 근데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작년에 4,000명 응시자인데 합격자가 몇 명이었어요? 330명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확실한 거짓말 아니에요? 확실한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속이 느리다 그러면은 요거는 전략 과목이 되기는 힘들고 한 59점, 60점 요 정도가 아마 여러분들의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점수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최선을 다했을 때. 왜냐하면 50점 맞는 사람도 실제로 있잖아요. 기본 점수가 60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긴 다해야 된다. 왜냐면 저는 선생님 저 50점 맞았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이런 상담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사실은 그만두세요라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그만두세요라는 말은 안 했는데 왜냐면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만두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못 하겠는데 어쨌든 모두가 다 59점, 60점은 맞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했을 때 59점, 60점 나오고 필속이 느리고 그런 분들은 근데 필속이 빠르고 그러면은 61, 2점까지는 충분히 나오더라. 그리고 간혹 가다가 몇 명 있겠죠. 63, 4점 맞은 사람들 간혹 가다가. 근데 그런 행운이 찾아오기는 쉽지 않은 과목이다. 왜냐하면 4,000명 중에 그런 점수를 맞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비현실적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론만 튼튼하면 60점대 후반 정도는 충분히 나오더이다. 저도 요거 60점대 후반 정도 맞은 사람은 뭐 저도 요거 과목 강의하잖아요. 널렸어요. 널렸어. 잘 나오더라고요. 필속 느린 거 빠르고 그런 거 상관없이.
네, 제가 행쟁은 요거 듣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좀 요거는 좀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요령 있게 잘 뽑아내니까. 혹시 화났어요? 예, 점수 안 나온다니까? 아니 그건 과목 특성이잖아요. 점수가 안 나오는 건 과목 특성이지 제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문제 냈어? 제가 문제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큰 오해입니다. 어쨌든 답안 작성을 위해서는 이제 일기를 요렇게 할 거고, 일기를 요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론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only 이론만 정리하는 파트도 있을 거고, 이론만 정리하는 파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풀이하면서 이제 이론을 같이 녹여가지고 그냥 설명하는 파트도 있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적정하게 알아서 잘 컨트롤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론도 설명하고 사례도 설명하는 파트도 있을 건데 여러분들하고 좀 판례를 많이 볼 거예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한 2기, 3기 때 판례를 많이 나눠드렸는데 판례를 읽는 게 너무 재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판례를 좀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괜찮은 판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판례도 좀 많이 볼 예정이고 그러합니다. 그러하고 또 이 얘기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서브노트 언제 낼 거냐. 이 서브는 이제 2기부터 교재로 쓰는 건데 언제 낼 거냐. 요 얘기가 정말 이게 해마다 정말 쉬지 않고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 서브노트는 2월 중순이라고 할게요.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해라. 얘기 정확하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출판사 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 못하니까는 이렇게 사람을 압박하지 마세요. 압박하지 마세요. 내긴 낼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카페 여러분들 카페 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강의계획서에 카페 주소는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통상임금 전화비제 판결이 있고 그러니까 카페에서 이제 막 통상임금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통상임금 전화비제 판결이 카페에서 두 줄 질문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두 줄 답변하고 이렇게 정도의 간단한 판결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통상임금 파트에서 설명할 테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항상 조급해하는 게 여러분들을 망가뜨립니다. 조급해하면은 망가지고요. 그냥 순간순간 주어진 거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양예정금지 하고 있으면 위양예정금지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뭐 하고 있으면 임금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알겠죠? 통상임금 전화 판결은 그때 파트에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고 그때 파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사족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개별법 먼저 나가죠. 개별법 먼저 나가는데 설명은 여러분들이 뭐 연기 강의를 듣고 온 정도로 생각하고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면 아예 모른다. 제가 그동안 강의하면서 강의 10년 넘었지 않습니까? 10년 넘었는데 2013년부터 했으니까 10년 넘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컴플레인을 한 두세 번 정도 받은 적이 있어요. 십몇 년 동안. 1기 강의를 왜 연기와 다르게 하냐. 연기처럼 기초부터 설명해라. 라고 하는 컴플레인을 몇 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이기적인 컴플레인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이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추라는 건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특정인을 맞춰서 하는 강의가 아니에요. 대중을 상대로 하는 강의잖아요. 그러니까는 1기 강의를 연기부터 아예 처음 듣는 강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없고 그래도 대략 전체적으로 한두 바퀴는 훑어봤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강의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어떡하냐?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그럼 반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럼 나는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처음 듣는 것처럼 강의를 하면은 이미 어느 정도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됐죠? 개별법부터 나가는데 이제 금기법에 이제 적용 범위 가장 먼저 설명할 거고요. 법원 이런 건 얘기 안 할 겁니다. 이제 법원은 연기 때 교양으로 얘기한 거고 법원 여러분들한테 안 물어봐요.
사례형으로 그런 거 안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배우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여러분들 9월쯤에 공부하고 깔끔하게 싹 떨고 오신 거예요? 왜 저랑 눈을 피하세요? 9월쯤에 공부하고 싹 깔끔하게 떨었어요? 너무 좋은데요? 예. 그 다음에 기본 원칙이라는 거에서 혹시 컨텐츠 기억나요? 뭐뭐뭐뭐가 있었는지? 예, 균등처우 원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위약예정 금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 착취 금지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취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 살펴볼 거고, 이제 근로조건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인사, 그 다음에 징계, 그 다음에 해고, 그 다음에 해고의 근로관계 종료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사업 변동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정규직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산재 살펴보면은 개별법이 끝나게 되겠죠. 개별법이 집단법보다 분량이 많은 것도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요게 아마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여기 칠판에 늘어놓은 게. 자, 종래 같으면은 이 적용 범위에서 이제 인적 적용 범위만 이제 살펴봐서 이제 근로자와 이제 사용자 요것부터 나갈 텐데, 그렇게 하기는 지금은 좀 어렵게 됐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판례가 나온 게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최근에 나온 판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깜빡했다. 미안합니다. OT로 다시 잠깐만 돌아갈게요. 이거 지우고 다시 하고 싶다. 모의 시험을 볼 건데, 강의 계획서 보는 순간 생각났다. 모의 시험을 볼 건데, 25점 곱하기 7회거든요. 25점 곱하기 7회인데, 두 번째 면을 봐보실래요? 강의 계획서? 두 번째 면을 봐보시면은, 두 칸씩 묶을게요. 1회부터 20회까지 두 칸을 실제로 묶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두 칸씩 한 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20회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럼 두 개씩 묶으면 총 몇 묶음이 되죠? 10묶음이 되죠? 나중에 우리 딸한테 이런 거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채원아, 우리 20개가 있는데 두 개씩 묶으면 몇 묶음이 돼? 10개요. 이게 나누기잖아요. 그죠? 우리 딸이 이런 걸 잘 알아들어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10묶음이 되죠? 그렇게 10개로 쪼개서 볼게요. 두 개씩 묶어서 10개로. 그러면은 몇 번째 시험이 있는지 한번 봐보실래요? 몇 번째?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 묶음에 시험이 있죠? 그잖아요? 그러면은 딱 진도를 딱 한 번만 얘기할게요. 그 10묶음 기준으로 3칸 전이에요. 10묶음 기준으로 3칸 전. 3칸 전인데, 자, 그러면 첫 번째 모의고사는 시험 범위가 어디예요? 근로자, 사용자, 기본원칙, 취업규칙, 요거죠? 제가 어떻게 진도를 나가든 그건 알 바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이 강의계획서 기준으로 3칸 전. 10묶음으로 쪼갰을 때.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모의고사는 어떻게 됩니까? 근로계약, 임금, 평균, 통상임금, 임금의 보호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겠죠? 혹시 10묶음으로 못 나누세요? 10묶음으로 못 나누면은 두 칸에 하나씩 굵은 선을 그어 놓으면 혹시 조금 잘 보일래나? 굵은 선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어봐요. 그럼 10묶음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그 세 칸을 올라가 보란 말이야, 형아들. 왜 또 형아들 나오게 만들어? 그 세 칸을. 알아들었죠? 자, 그럼 한 번만 더 하자. 그럼 세 번째 모의고사는 어디냐? 근로시간부터 징계까지죠? 그죠? 그렇게 하겠다. 요 얘기예요. 됐죠? 왜냐면은, 또 써보는 연습도 해야 되잖아요. 써보는 연습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다시 OT를 끝내고, 자, 여러분들 오늘 나간 프린트 중에
추가 자료 1이라는 프린트가 있습니다. 좀 도톰한 프린트예요. 추가 자료 1이라는 프린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재는 그 17페이지 제1절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여긴데 교재는 볼 필요도 없어요. 교재는 볼 필요도 없고 근로기준법 11조 와보십시오. 근로기준법 11조 오세요. 맞죠? 11조 오면은 11조 1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법은 근로기준법이죠.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대한민국에 A라고 하는 법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상시 5명 이상인지는 저 A라는 법인의 직원 수 그냥 카운트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카운트하면 될 텐데, 자 여기에 있는 요 A라는 법인이 해외 법인을 갖고 있다. 요럴 때는 도대체 5명인지 아닌지 어떻게 카운트하느냐에 관한 판례입니다. 예. 어떻게 카운트하느냐에 관한 판례예요. 솔직히 이런 걸 2차 시험에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의문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2차 시험에 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객관식으로는 내기가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객관식으로. 근데 어쨌든 한번 볼게요. 자, 거기 추가 자료 1에 첫 번째 페이지 보세요.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 기준 및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반가로 가에 관련 반가로 가가 아니라 그냥 가에 관련 법리 요래 돼 있죠. 자, 첫 번째 단락은 여러분들이 셀프로 읽어보고요.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이 있죠. 자, 읽어보죠.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요게 결론이에요. 봐봐요. 봐봐. 여기 A라고 한국에도 법인이 하나 있고 여기 해외에도 법인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 2명이 있고 여기 6명이 있어요. 그러면 상시 5명 이상인지 판단을 해보세요. 자, 다 읽었어요. 상시 5명 이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끝. 네. 국내 것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국내 것만. 왜? 일본에는 우리나라 법이 안 미치잖아요. 자, 봐봐요. 형아들 혹시 미국 법 지키고 살아? 나 궁금해서 그래요. 미국 법 지키고 살아요? 그럼 혹시 일본 법 지키고 사세요? 독일 법은요? 안 지키고 살죠? 그럼 우리나라에 외국 법 안 미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왜 우리나라 법 지켜야 돼요? 이상하죠? 아니, 지금 법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 얘기. 그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읽어보죠. 결론은 방금 전에 여러분들 2명 끝 이렇게 됐잖아요. 결론은 익혔어요. 자, 이유를 한번 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 반가로 1 근로기준법 제11조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단위로서 이는 근로조건의 규율, 근로자들 간의 의견교환, 협의, 경영상 해고를 비롯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등을 위한 기초단위가 된다. 따라서 근로관계 각종 규율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거기가 핵심이에요. 근로관계의 각종 규율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각종 규율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기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다시 두 줄 내려가서 구성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자, 반가로 2 외국 기업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외국 노동법이 적용될 뿐이므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여 근로기준법 11조 2랑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끝. 됐죠? 자, 그래서 거기 나로 가보세요. 이 사건의 판단.
자, 원심 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미국에 본사를 둔 법인인 참가인 본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규 프로젝트 수주 업무를 위하여 국내 원고 1명을 근로자로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외국에 뭐 5명 있는지 10명 있는지 20명 있는지 그런 거는 안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는 너는 상시 5명 이상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상시 5명 이상이 안 되면은 가장 핵심적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1차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고, 1차를 보셨던 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텐데, 보셔서 합격하신 분들도. 제일 드라마틱하게 다른 게 5명 이상이 아니면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고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드라마틱한 차이거든요. 여러분들 판례 번호 보세요.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제가 추측이에요. 판례 번호가 2023 뭐라고 돼 있어요? 드라고 돼 있죠. 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10중 8구 뭘 거쳤겠어요? 여기 노동 판례에서 드라고 써 있는 건 대부분은 뭘 거쳐요? 노동위원회 거치잖아요. 노동위원회 거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노동위원회가 외국에 있는 근로자들까지 합산해서 이거 상신 5인 이상이다 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아니다, 너희들은 잘못 판단했다 라고 한 사건이 아닐까 라고 추측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추측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대법원 판결문에 그런 게 자세한 내막이 안 나와 있어요. 자세한 내막이 안 나와 있다. 그래서 실제로 노동위원회에서는 상시 5인 이상이 아니면 해고를 했을 때 그냥 무조건 정당하다라고 판단해줘야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고는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안 읽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읽어보면은 이것도 작년 10월 25일 날 선고된 2023 DO 57876 인데요. 57876인데 이것도 DO 이렇게 돼 있는데 재생할 때는 요거 10중 8구 가만히 있어봐. 나 생각해보니까 방금 봤던 판례 있잖아요. 그거 노동위원회를 거쳤다라는 증거가 있다. 내가 이걸 왜 자, 거기 나 보실래요? 나의 첫 번째 줄을 보면은 노동위원회를 거쳤다라는 증거가 거의 99% 확실한 세 글자가 있어요. 그렇죠. 참가인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참가인이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참가인 본사가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가인이 사용자 측이겠어요? 근로자 측이겠어요? 근로자가 본사가 있어요? 그죠? 사용자 측이겠죠? 그러면 원고는 누구겠어요? 근로자겠죠? 다 이제 추측이 끝났네요. 원고가 근로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구제명령을 내렸겠어요? 안 내렸겠어요? 안 내렸겠죠? 그러니까 노동위원회가 5인 이상이 안 된다라고 판단한 사건이네요. 대법원 판결문에는 그런 건 써있진 않지만은 이런 걸 보면은 다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원고가 근로자이고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안 내렸으니까 원고가 근로자가 됐겠죠. 그죠? 아니 여러분들 노동만 돌고 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행정도 돌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여기 주어진 것만으로도 조립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야? 알아들어요? 알아들었죠? 그런 사실관계 안 나와도 다 조립이 되네요. 누가 원고고 누가 참가인이고 그런 것만 봐도. 그죠? 자, 넘겨보세요. 다시. 자, 넘기면은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또 상시 5인 이상에 관한 판례입니다. 근데 앞 페이지에 있는 판례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사례형으로 내기가 어려워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너무 쉽잖아요. 이거는 쉬워도 도를 지나친 쉬움이잖아. 아니야? 이런 거 나오면요. 진짜 진흙탕 싸움 되는 거예요. 이건 60점을 넘을 수도 없어. 너무 쉬우니까. 그렇잖아요.
이번 시험이 그렇게 표준 편차가 작아진 이유가 근로자 문제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근로자, 알았어요. 아무튼 그렇고, 근데 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 상시 5인 이상이 또 쟁점이 된 판례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관계가 복잡하고요. 개인적으로 요거는 사례형 문제로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사례형 문제로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형아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A 법인이 있어요. 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B 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C 법인이 있다라고 합시다. 요렇게.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건데. 자, 여기 A 법인의 직원이 6명이고, B 법인의 직원이 2명이고, C 법인의 직원이 12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오.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A 법인의 근로자 수는 자, 1번 6명이다. 자, 2번 아니다. 여기 둘이 합해서 18명으로 봐야 된다. 아니다. 얘네 3명 합해가지고 20명으로 봐야 된다. 뭐가 정답이죠? 6명이에요. 왜요? 왜요가 어딨어요? 법인별로 봐야죠. 아니, 삼성전자 직원 몇 명이야? 이렇게 물었는데 하이닉스랑 합쳐야 됩니다. 개소리죠. 개소리예요. 그냥 그 법인 직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게 상식에 부합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자, 또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제가 실제로 겪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봅시다. 자, 여기 25평 사무실이에요. 그럼 25평 사무실이면 솔창이 넓습니다. 우리 집 25평인데 그렇게 안 넓은데. 아니, 집을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는 벽이 있고 그러니까 안 넓어 보이는 거지. 그거를 벽 싹 헐는 걸 트면은 25평 솔창이 넓습니다. 넓어요. 이렇게 넓은데. 자, 여기에다가 요런 식으로 파티션 뭔지 아시죠? 이렇게 파티션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파티션 이렇게 쳤어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한 사무실 안에 A 법인도 주소지로 등기돼 있고, B 법인도 주소지로 등기돼 있고, C 법인도 주소지로 등기돼 있고, 여기 6명, 여기 4명, 여기 3명, 여기 2명. 요렇게 사대보험은 요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 신고가 되어 있어. 요렇게 직원이 되어 있고. 근데 얘 법인도 여기가 주소지, 얘도 여기가 주소지, 얘도 여기가 주소지.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건 제가 그냥 실제 겪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대표이사는 갑이고, 여기 대표이사는 을이고, 여기 대표이사는 병.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직원들 전체가 하나의 카톡방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얘의 지시를 받습니다. 갑이 시키는 걸 다 해요. 전부 다. 법인은 따로따로 되어 있긴 한데, 그리고 모두가 다 이 사람을 대표님이라고 불러요. 대표님이라고 불러요. 여기 있는 요 사람들은 사무실에 잘 안 나와. 요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전문용어로 바지라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법학용어로 바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법인은 분명히 따로야. 그러면서 여기 있는 직원한테 야, 여기 C 법인의 직원을 한 명 뽑아야 되니까 채용 공고 올려라 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B 직원한테. 그러니까 얘네랑 업무가 구별이 안 돼 있어. B한테 C 법인의 일을 시켜요. 그 다음에 C 법인 직원한테 야, A 법인 거 그 거래처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이거 납품기일 좀 늦어진다고 얘기 좀 해. 막 이래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등기부상으로는 법인은 딴 건데 따로따로 돼 있는데 그러면은 야, 상시근로자 5인 안 돼 이렇게 끝내야 되냐? 좀 이상하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제가 실제로 저런 상황을 겪어봤는데 진짜 난감합니다. 난감한데 대법원 판례에서 굉장히 유사한 사안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이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됐는데? 다툼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 못 끝내고 다툼 중에 있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이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아주 유사한 사건이 나와가지고 요거를 아주 제가 재밌게 우려먹고 있어요. 요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너도 좀 감안해달라.
라고. 근데 한번 볼게요. 일단 법리부터 봅시다. 자, 밑줄만 볼게요. 가에 근로기준법 적용 단위가 이거는 외국은 없어? 아니, 외국이 살짝 등장을 하는데 외국이 중요하지 않아. 알겠죠? 자, 밑줄만 볼게요. 근로기준법 적용 단위가 되는 같은 법 11조 1항에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하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사회적 활동 단위를 의미한다. 법인격의 분리 여부가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되므로 법인격이 다른 기업 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즉 따로따로 봐야 된다. 삼성은 삼성이고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다. 이 얘기죠. 근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다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 조직 사이에 단순한 기업 간의 협력이나 계열회사, 모자회사 사이에 지배종속 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제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요 세 절이 알맹이에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들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라면 하나다라는 걸 길게 세 줄로 쓴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라면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실질적으로 하나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복수의 기업 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 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업무의 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관리, 노무관리가 기업 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 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해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각 단위별 사업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인적 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법리도 꽤 길잖아요. 법리도 꽤 길잖아. 일단은 우리 시험에 나오려면 법리가 그래도 꽤 길이가 돼야 돼. 두 줄짜리를 낼 수는 없잖아요. 법리를 아까 전에. 국내는 국내고 해외는 해외다. 이런 거 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요렇게 좀 도톰한 것들이 사례형으로 내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요 판례는 시험 보는 그날까지도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제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한 번만 더 볼게요. 밑에서 6번째 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종류, 뭐 옆에서 나발나발 이러고 있는데 업무의 종류, 그러니까 일의 종류, 같은 업무 하냐? 요걸 보겠다라는 거죠. 업무의 종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업무 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관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핵심이 이거죠. 인사 및 노무관리가 통일적으로 되느냐라는 거죠. 업무의 종류, 인사 및 노무관리, 이게 통일적으로 되느냐.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인적 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 저는 여기가 가장 알맹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의 종류, 그 다음에 인사 및 노무관리의 통일, 그 다음에 인적 물적, 그 다음에 재무회계, 그 부분이 저는 알맹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 있는 부분을 필승으로 사수하면서 나머지들은 많이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갖다 붙겠죠. 그죠? 시간이 몇 달 지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두 줄 외웠던 게 세 줄도 되고, 세 줄 외웠던 게 네 줄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알맹이라고 한 부분을 주축으로 해서 좀 살을 붙여 나가셨으면 좋겠다. 자, 그럼 나로 넘어가 볼게요. 왜냐면은 이거 사실관계를 출제자가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실관계를 바꾸는 순간 딴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원고가 있는데 얘는 한국법인입니다. 한국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가 있어요. 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 지는 본사가 두바이에 있고요. 한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습니다. 영업소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 우두머리인 F가 있어요.
여기 있는 F가 얘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이 F가 여기 있는 이 G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국 영업소의 짱, 여기에선 지사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짱이라고 할게요. 이 짱 L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G의 얘의 부가시아 관리자가 등장을 합니다. Q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여기 있는 이 원고 한국법인하고 이 G의 한국 영업소는요. 아이 지워버렸네. 아까 전에 조그만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평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몇 평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 한국 사무실에서 저 원고인 한국 법인과 G의 한국 영업소가 같은 조그만 사무실 내에서 직원들이 서로 버무려져서 일하고 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가볼게요. 자, 반가로 1번. 원고와 G는 두바이에 본사를 둔 법인으로 한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 는 18년 11월경 호주에 본사를 둔 디지털 관광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F를 최상위 지배기업으로 둔 계열 회사가 되었다. 즉 얘네 둘은 서로 계열사다라는 거예요. 됐죠? 계열 회사가 되었다. 원고와 G 한국영업소는 해외 호텔 판매업을 B2B 방식은 그 밑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가로 안에. B2B 방식으로 수행하였는데 근데 지금 둘의 사업이 뭐예요? 둘 다. 해외 호텔 판매업 이거예요. 똑같아요. 둘의 사업이 해외 호텔 판매업으로 동일하고요. 원고는 주로 일본 등 아시아 호텔을, G 한국영업소는 주로 유럽 등 전 세계 호텔을 판매하였다. 자, 피고 보조 참가인은 아까 원고는 회사였죠. 그럼 피고 보조 참가인은 누굴까요? 근로자겠죠. 형아들 왜 그래요? 피고 보조 참가인은 당연히 원고가 한국 법인이잖아요. 한국 법인이니까 피고 보조 참가인은 근로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행정소송법 16조 생각 안 나요?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 그잖아요. 근데 지금 자 봐봐. 추측해낼 수가 있어. 사실관계가 안 나와 있어도. 원고가 법인이니까 사용자죠. 그러면은 노동위에서는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근로자가 이겼다라는 거죠. 사용자한테 구제명령을 내렸으니까 원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행정쟁송을 좀만 알아도 사실관계가 모르는 부분까지 유추를 다 해낼 수가 있다니까요. 그죠? 가보자고. 자, 피고 보조 참가인은 16년 10월 10일 원고에 입사한 이래, 자, 여기 봐봐요. 여기에 입사한 거야. 여기 근로자가 여기에 딱 입사한 거야. 여기까지 됐죠? 원고에 입사한 이래 재경팀 소속으로 회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년 10월 22일 해고되었다. 인데 여기 원래 쟁점이 뭐냐면 상시근로자수 판단이죠. 상시근로자수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측에서는 지금 근로자가 이겼는데 사용자 측에서는 뭘 주장했을까요? 상시 근로자 수를 법인별로 딸로 뜯어서 판단해야 된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원고 법인은 5인 이상이 아니니까 얘는 해고 막 해도 된다. 이걸 주장을 했겠죠. 안 읽어봐도. 그죠? 자. 아직 그렇게는 추측이 안 되나? 돼요? 좋아요. 자, 반가로 2번. 19년 3경부터 원고와 G 한국영업소는 원고가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고 두 회사는 근로자들을 하나의 사무실 내에서 회사별 구분 없이 서로 업무 상황을 확인하며 협업을 했으며 참가인을 비롯한 원고 직원들은 G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였다. 사무실은 원고 거, 일은 함께 짬뽕으로 하고 메일은 지 거 쓰고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개판입니다. 자, 반가로 3번. L은 여기 누구라고요? G의 한국영업소 짱. 여기선 지사장으로 표현돼 있어요. 자, L은 19년 3경 G 한국영업소 지사장으로 부임하며 원고와 G 한국영업소 소속 직원 전체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위 이메일에 첨부된 19년 3월 7일자 G 한국영업소 조직도에는 통합된 팀이라는 표제하에 이 L은 아까 전 방금 얘기했지. G 한국영업소 지사장을 최상위 관리자로 하며
그러니까 이 L이 원고랑 한국영업소 G 있잖아요. 이걸 내가 최상이다. 내가 너네들 다 관리한다. 라고 으름장을 놓은 거예요. 이 L이. 너네들 다 내 거야. 내 밑이야. 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너희들 다 내 밑이다. 지사장을 최상위 관리자로 하여 원고와 지 한국영업소 소속 직원들이 별다른 구분 없이 담당 업무별로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분 없이 그죠? 원고의 대표이사는 조직도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 대표이사가 아예 조직도에 없는 거 보니까 이 대표이사 뭘까? 써있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도 바진 것 같아요. 그냥 그죠? 느낌이. 자, 반가로사 19년 3경 이후 원고의 재경팀의 업무 중 일부는 지 아시아 태평양으로 이관되었고 참가인을 비롯한 원고의 재경팀 근로자들은 원고의 재무회계 업무뿐만 아니라 지의 아시아 태평양 회계 업무도 일부 분담하여 수행하였다. 참가인이 지 아시아 태평양 회계 업무까지 담당하며 업무가 과중해진 문제 등으로 원고 재경팀장인 N과 사이에 업무상 다툼과 갈등이 발생하자 지 한국영업소 지사장 L은 19년 7경 이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19년 8경 및 9경 참가인의 대리인인 노무사와 직접 통화를 하여 원고와 G 한국영업소가 합쳐지는 중이라면서 참가인을 같은 회사 소속 부서원이라고 표현하며 본사에 참가할 참가인의 공고사직 조건을 협의하였다. 이 대리인인 노무사랑 통화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여기 드러났는지 좀 의문이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 잘해야 됩니다. 전화 오면 녹음하세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노무사님이 녹음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겠죠? 왜냐면은 증거도 없이 빡빡 우긴다고 믿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게 다 밝혀졌고요. 자, 참가인을 그 밑에 두 번째 줄 참가인을 포함한 원고 소속 직원들의 인사 노무 관리까지 담당하였다. L이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반가로 참가인은 2020년경 원고와 지 한국영업소 저 직원 전체에게 하나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에는 19년 3경 이루어진 인수합병과 조직 개편 이후 원고 직원들이 사직을 강요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지 한국영업소 L 지사장은 원고와 지 한국영업소 직원 전체를 상대로 원고와 지 한국영업소의 합병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퇴사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와 지 한국영업소가 사직을 강요한 바는 없고 원고 직원들의 퇴사 경위는 참가인의 주장과 다르며 참가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는 회사 차원에서 추가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반가로 6. 지 북아시아 지역 관리자인 Q는 참가인의 승진 휴직에 관하여 직접 협의하고 이를 승인하였으며 참가인에게 연차휴가 사용 현황을 알리며 자 봐봐요. 이 Q는 여기 G의 관리자란 말이에요. 북아시아인가 태평양인가 뭐 아무튼 여기 관리자인데 원고 거에 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어요. 법인이 다른데 그게 이제 반가로 6이고 넘어갈게요. 반가로 7. 2020년 3월 기준 원고의 근로자는 총 12명 남짓이었는데 그중 5명은 원고에서 사직하자마자 곧바로 지 한국영업소로 소속을 옮겨 근무하였고 이 사건 해고 무렵 원고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참가인을 포함하여 3명이었고 지 한국영업소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6명이었다. 지 한국영업소가 원고의 주된 사업지역이었던 일본 등 아시아 호텔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종료했다고 불만한 사정은 없다. 근데 이게 해고할 무렵에 3명이었으니까 저쪽에서는 이거 정당한 이유 적용하면 안 됩니다. 뻔짜예요. 이렇겠죠? 자, 앞에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지 한국영업소는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자, 반가로 1. 원고와 지 한국영업소는 같은 사무실 내에서 동종 호텔 판매업을 동일 방식으로 영위하였고 원고와 지 한국영업소 직원들은 19년 3경부터 이 사건 해고 무렵까지 지 한국영업소 지사장을 최상위 책임자로 하는 하나의 통합된 조직으로 편성되어 함께 업무를 수행했으며 원고 재경팀 직원들은 지 아시아 태평양 회계 업무까지 담당하고 지 북아시아 지역 관리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 인데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실관계를 적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 사실관계 다 나왔잖아요. 그거를 그냥 다시 한번 멋진 말로 되풀이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는 그냥 하나야. 근데 여기는 3명이고 여기는 6명인데 너네는 하나니까 몇 인사업장이야? 9인사업장이니까 정당한 이유 적용돼. 그래서 구제명령은 적법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요. 특히 이 두 번째 판례는 사령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첫 번째 판례는 객관식이나 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상시 사용 근로자 수를 공부하고 나서 아주 여러분들이 빨리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빨리 붙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빨리 붙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는 10년 넘게 강의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이걸 이 상시 근로자 수 있잖아요. 처음 강의를 한 겁니다. 물론 1차 강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겠죠. 할 텐데 2차에서 쟁점이 될 거라고 수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될 수 없었던 상황이 등장을 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또 넘어가면은 그동안 2차에서 절대 쟁점이 될 수 없었던 게 또 2차의 쟁점으로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빨리 붙어야 된다. 바짝 공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단은 뭐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 헤어지는 거?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 다 합격하면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아, 물론 안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안 찾아올 수도 있고. 나도 하면서 미안해요. 야, 상시 근로자 수까지 이제는 강의를 해야 되나?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판례가 나와서 했고 10분 쉬었다가 여기 근로자부터 여기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